아, 아, 아. 마이크 테스트. 공기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디시카입니다. 음, 우선 이 영상을 켜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불안장애를 크게 겪으면서 많은 부분에서 제 인생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제 삶의 변화의 단적인 예로는 커피와 술을 한 2년 정도 입에도 안 대고 살았던 시기도 있었고요. 제가 발매했던 노래 중 불면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불면은 저의 불안증에 대한 마침표라고 할 수 있는 인생에서 정말 큰 전환점이 된 곡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불안감을 많이 느끼며 사는 시대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제 20대가 그랬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항상 인간의 어떤 심리나 인문학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제 마음을 돌보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겉으로 드러내던 안 드러내던 기본적으로 다들 정신적인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전보다는 많이 오픈된 사회가 된 것 같기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도 한 것 같고요. 나의 아픔을 공유하고 연대할 때 이것이 어느 누군가에겐 힘이 되고 또 나에게도 저에게도 다음으로 나아갈 큰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선보일 음악들에서 전하고픈 메시지에도 큰 힘이 실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통해서 저의 긴 이야기를 꺼내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긴 글로 쓰여져 있고요. 사실 이 글을 이렇게 처음부터 공개할 목적으로 쓴 건 아니었어요. 제 아픔의 기억이 너무 마음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서 이것들을 저 혼자 섬세히 글로 꺼내서 그냥 날려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글은 2024년경에 전부 써내려갔고 조금 긴 에세이 같은 글이에요. 이 글은 제가 겪은 사건들이 다이어리 형식으로 쓰여졌습니다. 총 16개의 다이어리로 쓰여졌고요. 어, 제가 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있었던 어떤 불안에 대한 상태나 이런 것들을 쭉 써내려간 글입니다. 이렇게 긴 컨텐츠를 만드는 건 처음인데 좀 한없이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양지의 빛으로 나오기까지의 저의 작은 이야기를 그저 편안히 들어주세요. 첫 번째 다이어리, 불편한 식사. 책을 읽다 문득 떠오른 내면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보던 중 예전에 친구랑 굉장히 불편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아마 같이 햄버거를 먹으러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나의 마음과 내면은 분명히 내 것이 아닐 시절이었다. 햄버거 집에서 메뉴를 고르는데 난 내 옆에 있는 그 친구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었다. 이유는 메뉴를 고르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싶은지를 선택하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그 상태의 나는 타인의 반응에 몹시 민감하고 스스로도 무언가를 판단 내리기 어려워했기에 결국 혼자 속으로 괴로워하고 있던 나는 나에게 그 친구는 선뜻 메뉴를 추천해 주었다.
나는 괜히 친구에게 덜어 짐을 지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불편해진 채로 메뉴를 고른 뒤 자리에 앉아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다. 식사를 하는 와중에도 나는 내 안의 불편함과 뭔지 모를 불안감으로 인해 햄버거를 고무 씹듯 무슨 맛이 나는 줄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마치 당장 체할 것만 같은 상태로 꾸역꾸역 우겨넣고 있었다. 마음이 편치 않으니 음식도 맛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심지어 속으로 이건 친구가 골라준 메뉴인데 내가 맛없게 먹는 것처럼 보이면 친구가 실망하지 않을까? 그럼 너무 미안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며 행여나 친구에게 내가 햄버거를 맛없게 먹는 모습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땐 몰랐다. 상대방이 불편해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그 상대방을 더 불편하게 만든다는 걸. 스스로를 쩔쩔매게 하고 벼랑 끝까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그냥 친구와 밥 한 끼 먹는 거였다. 별거 아니었다. 그런데 그때의 나는 그 순간을 엄청난 위기와 불안으로 인식하며 떨고 있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된 것만 같은 이 끔찍한 순간과 경험은 여전히 잊혀지지 못하고 내 머릿속의 한 장면으로 남아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내가 나 스스로를 괴롭혔는지 그때의 내가 참 애처로울 뿐이다. 돌아보니 그 이후 참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무수히 많은 인지 연습을 하려고 나는 노력했다. 그렇게 다져진 자기 확신을 통해 나의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도록 만들었다. 결코 쉽지 않았다. 하루하루 직면하여 받아들이고 견고히 쌓아 올렸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부터 천천히 시작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나의 약한 부분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다. 나의 약한 부분을 직면하고 그런 부분조차 나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내면 소통의 힘, 그로 인해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공간과 여유, 그리고 나를 알기에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할 수 있는 단호함. 나의 결정을 끝까지 지지하는 힘. 이 모든 것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레 내게 스며들었다. 어느 날부터 나는 보다 신중하고 즐겁게 나만의 템포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난 오래전부터 부드럽게 흩날리는 유연한 가지를 가진 버드나무의 모습을 사랑해왔다. 그 부드러움이 나를 향하던 타인을 향하던 부드러움은 끝내 강함을 이길 테니까. 두 번째 다이어리. 아, 두 번째 다이어리. 첫 번째 소용돌이.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란 책을 읽기 시작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 지금 책의 마지막쯤을 읽어가고 있는 중에 너무나 아프고 의문투성이었던 나의 과거의 통증과 사건들이 내가 알고 있던 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나는 더 섬세하게 그때의 나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아주 과거로 돌아가 보면 나는 청소년 시절 드문드문 도저히 알 수 없는 눈물이 왈칵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을 자주 경험했었다. 그 순간엔 어떠한 외부 자극도 없었고 스스로 느끼기에 울만한 뚜렷한 원인이 있거나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터져 나왔었다. 무언가 통제가 안 되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처음으로 크게 나를 지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때를 정확히 기억해보면 고등학교 때였다. 교실 가장 뒤편에 앉았던 나는 갑자기 순간 이루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터질 것 같은 슬픔에 휩싸였고 순간적으로 눈과 코끝까지 제어할 수 없는 슬픔이 가득 차올랐다. 수업 중에 나는 누가 볼세라 책상 위에 교과서를 세워두고
그 뒤로 얼굴을 감추며 교실 가장 뒷 책상에서 소리 없이 숨죽여 울기 시작했다. 너무 당황스러웠다. 수업 시간이라 들키지 않으려고 어찌나 꾹꾹 참으려 애를 쓰며 울었을까. 그렇게 흐느끼고 있는 나를 앞자리 친구가 인기척으로 느꼈는지 슬쩍 뒤를 돌아보곤 나와 눈이 마주쳤다. 눈이 시뻘겋게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세워둔 책 뒤에 숨어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그 친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곤 그 친구는 못 본 듯 다시 잽싸게 앞을 바라봤고 그 상황을 모른 척 지나가 주었다. 참 고마웠다. 모른 척 해준 그 친구에게. 그 순간 나는 나의 내면에 정말 야들야들하고 나약한 진짜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아 창피하고 수치스러웠다. 이 장면 또한 머릿속에 생생하다. 처음 겪은 일이었기에 그때의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어떠한 물음도 대처도 하지 못하고 묻어두며 그렇게 지나갔다. 세 번째 다이어리, 두 번째 소용돌이. 그 후로 성인이 된 나는 또다시 한번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음악을 하겠다며 예술대학에 입학했고 대학 생활을 위해 시골집에서 일찍이 나와 멀찍한 지방으로 떨어져 이른 독립을 했었다. 20년 동안 시골 한 동네에서 똑같은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며 살다가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다양한 내면의 나와 마주하며 혼란을 겪고 있었다. 당시엔 그것이 혼란이었는지조차도 몰랐지만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명확히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은 굉장히 무기력한 날이었다. 전철을 타고 가던 중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짧게 통화를 했다. 기력도 없고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급하게 끊었는데 그러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아빠였다. 받기 싫었지만 그래도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받자마자 아빠는 대뜸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아서 다시 전화했어. 정말 무슨 일 없는 거야? 전화를 받자마자 내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 아빠가 계속 물었다. 엄마와의 통화에서 심지어 스피커폰도 아니었을 텐데 그 작은 수화기 너머의 내 힘없는 목소리가 아빠는 걱정됐던 거다. 순간 아빠의 그 마음이 느껴져 나도 모르게 참아내고 있던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빠가 건넨 그 전화 한 통에 터져버리고 말았다. 그 순간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티를 내지 않으려 목소리를 가다듬고 별일 없다고 얼버무리곤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그리곤 호수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분을 울었을까. 순간 전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경 쓰였다. 급기야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나는 어느 역인지도 모를 곳에 급히 전철에서 뛰쳐내려 역 의자에 앉아 더 펑펑 소리내 울기 시작했다. 순간 누군가에게 나의 이 상황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는 가장 친한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왜 우냐며 물어왔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내가 왜 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전철에서 갑자기 울음이 터졌고 너무 창피해서 중간에 내려서 너한테 전화했다고. 처음이었다. 처음으로 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말하던 날이었다. 문득 나는 고등학교 때 있었던 비슷한 일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왜 이런 감정들이 이렇게나 갑작스럽게 게다가 이렇게 폭풍같이 터져 나왔던 걸까? 그 이후로 나는 점점 생각해보게 됐다. 나의 상태에 대해서. 네 번째 다이어리, 흔들리는 강아지 풀. 그 이후로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로 인해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몇 권의 책들을 찾아 읽곤 했다.
2024년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의 나는 33살이 되었고 작년 2023년에 근육 통증이 극에 다다라 수면에까지 문제가 생겨 병원에 다녔었다. 그렇게 매우 고생하고 있던 찰나에 알게 된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이란 책을 읽으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나를 생각해 보게 됐다. 청소년 시절을 비롯해 20대 초반을 넘어갈 무렵, 그때 당시 나의 상태는 스스로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처리하는 방법을 몰랐었다. 또 외부에서 오는 수많은 관계의 자극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던 것 같다. 그렇기에 급작스럽고 한꺼번에 몰아치는 변화와 사회에서 가해지는 수많은 관계의 자극들을 받아들이기엔 내 마음은 너무나 미성숙한 그저 흔들리는 한 줄기의 강아지 풀 같았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힘이 없었기에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몰랐다. 그러니 그저 yes, 수긍하는 것만이 나의 사회적 대처 방법의 대부분이었다. 내 감정이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말이다. 그 과정에서 쌓인 내면의 불균형들로 인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이 과부하되었을 때 그렇게 한 번씩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휩쓸고 지나갔던 거다. 그것은 내 마음이, 내 몸이 나에게 주는 신호였다. 불행히도 나는 청소년 시절 첫 번째 교실에서의 폭풍 같았던 눈물과 두 번째 전철에서의 알 수 없는 울음을 겪고도 뚜렷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마음 안에 빈 구멍을 안고 그렇게 나의 20대는 계속 흘러갔다. 다섯 번째 다이어리, 폭풍 전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의 끝자락 30대를 맞이하기 전에 나는 큰 폭풍을 맞이하게 된다. 20대 초반부터 집안의 가세가 조금씩 기울며 어려워지기 시작했었고 20대 후반이 시작될 무렵 계속되는 금전적 어려움 속에서 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그에 반해 커질 대로 커져버린 인정욕구 또 그 시기에 매우 혼란스러웠던 인간관계로 인한 내면의 어지러움을 전부 맞이하게 된다. 21살부터 음악을 하겠다고 일찍이 독립을 해서 혼자 지내오면서 오랜 시간 불균형한 패턴으로 지속하며 살아오고 있었고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중첩되면서 더욱 뾰족하게 나의 문제들이 내 살갗을 찌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나약해질 대로 나약해진 나의 내면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선명히 꽃을 피기 시작했다. 여섯 번째 다이어리, 마음의 구멍. 그 당시 썼던 일기에는 매일 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내 모습을 알 수 있었다. 밤마다 불안증이 점점 심해지며 손, 발까지 저려오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결국 몸에까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시절 나는 만성 어깨 결림 통증을 달고 살았었고 그 통증이 허리 밑까지 점점 더 넓은 범위의 근육 통증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그럴 무렵 당시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남자친구는 나와의 관계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커진 무거운 책임감으로 둘의 미래에 대한 큰 걱정을 안으며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어떤 경제적인 비전을 위해서 남자친구는 일을 배우기 위해 큰 결심을 하고 제주도로 떠나게 된다. 당시 1년 동안 밤낮 없이 붙어 있으면서 의지했던 남자친구가 그렇게 갑자기 제주도로 떠나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된 나는 남자친구와 언제까지 이런
불완전한 거리에서 지내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을 더 떠안은 채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생긴 내 마음의 구멍은 불안으로 더욱 집어삼켜지기 시작했다. 일곱 번째 다이어리, 가짜 희망. 같은 시기에 나는 직업적으로도 정말 잘 풀리지 않았다. 혼자 살면서 감당해야 하는 돈이 그 당시 하고 있는 일 정도로는 매우 부족했던 상황이었고, 일은 맘처럼 구해지지 않았었다. 게다가 하는 일 자체의 수입이 불안정하다 보니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공과금조차 밀리는 일이 허다했으며, 밀리고 밀리다 결국 가스 전기가 끊기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어느 날은 먹는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날엔 삼각김밥 또는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소면에 집에 있는 조미료들로 몇 끼를 때우며 지낸 날도 많았다. 그렇게 서럽고 버거운 날들이 이어질 때쯤 그 당시 SNS에 노래를 불러 올리곤 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좋아해주는 곳이 있어 연락을 받았었다. 어느 음악회사였고 그곳에 여러 번 미팅을 다녀오게 되며 내심 마음속으로 큰 기대를 키우고 있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첫 발판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아 한껏 부풀어 있었다. 그치만 당시 내 주변과의 관계는 너무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홉 번째 다이어리, 마지막 희망의 몰락. 직업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잘 풀리지 않고 힘든 집안 사정으로 혹여나 짐이 될까 내 상황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SNS에 올렸던 나의 영상을 보고 연락을 줬던 이 회사만이 당시 유일하게 나의 존재를 확인받을 수 있던 단 하나의 끈앞풀이었다. 그치만 역시나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몇 번의 미팅 이후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그 이후로 나는 너무나 큰 패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사무치게 불안했다. 20대의 모든 순간을 내가 바랬던 이상 속에 가둔 채 현실에서 계속되는 실패를 마주했고 이 세상 그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봐주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으려 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로 느껴졌기에 나는 매 순간이 불안이며 위기였다. 제주도로 이사간 남자친구와는 매일 통화와 문자로 싸우길 반복했고 그 누구와도 온전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나는 하루하루 심해지는 팔다리 저림과 매일 밤 점점 빨라지는 심장박동과 함께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열 번째 다이어리, 얼굴을 내민 불안. 당시 작은 음악학원에 나가 보컬 레슨을 했다.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퇴근하려던 중 학원에 그날 원장님이 계셔서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됐다. 남자 원장님이셨고 평소에 너무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던 분이었는데 매번 만날 때마다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말하곤 하셨다. 그런데 그날은 원장님께서 오늘 맥주 한 잔 같이 하지 않겠냐며 제안을 했고 사실 나는 그 제안이 많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지만 역시나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때의 나는 다른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는 모든 상황이 너무 불편하고 버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가와 맥주를 마시며 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나에겐 아주 큰 체력 소모였다. 상대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을 두려워하던 당시의 나로서는 전혀 티를 내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이 내가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나를 가면 속에 가둬두고 조금은 과도하게 나를 갉아먹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맥주집으로 향했다. 맥주를 시키고 몇 모금이나 마셨을까? 정신이 살짝 몽롱해지니 술에 취해서 그렇다기보단 내가 지금 상대방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인지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다. 한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정신이 마비가 된 듯 순간 머리가 핑
돌며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느낌이지? 나는 가까스로 티를 내지 않으려 노력했고 다행히 원장님은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고 안심하려던 찰나에 더욱더 주위가 이상하게 인식되고 이유 모를 엄청난 공포감이 나를 엄습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 공포감이 내 앞에 있는 원장님에게까지 투영되기 시작하면서 순간 원장님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는 듯한 나쁜 마음으로 이술에 약을 탄 건가? 라는 터무니없는 생각이 들었고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으로 해석되기 시작했다.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너무 큰 위기감을 느꼈고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를 보며 말을 이어가고 있던 원장님에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빨리 가봐야겠다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한 뒤 괜찮냐며 묻는 원장님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빠른 걸음으로 불이 나게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한참 나중에 알게 됐다. 나의 불안과 공포가 이 상황을 온통 부정적으로 뒤틀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11번째 다이어리. 끔찍한 밤. 느낌이 이상했다. 뭔가 머리가 망가진 느낌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곧장 집으로 들어온 나는 홀로 있는 자취방 안에서 몸이 이상해져 가는 걸 느꼈다. 집 안에 있는데도 심장은 죽을 듯이 뛰면서 멈추지 않았다. 내 불안감은 극에 치닫았고 그 순간 갑자기 내 왼쪽 손에 미미하게 감각이 안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나 당황한 나는 괜찮아질 거라고 속으로 나를 다독이며 계속 왼쪽 손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감각은 계속 점점 더 사라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몸 왼쪽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 마비가 되듯 안 느껴지기 시작했다. 너무 무서웠다. 혹시 정말 원장님이 맥주 안에 약이라도 탄 걸까? 아니면 며칠 전 맞았던 보톡스가 부작용이라도 나타난 걸까? 그렇게 온갖 상상과 극도의 불안 속에 몸을 달달 떨고 그저 오른쪽으로 왼쪽 몸 모든 곳을 주무르며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를 읊조리며 그렇게 2시간이 흘렀다. 나는 끝내 이 상황이 큰 위급 상황이라 판단했고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 곧바로 전화를 받은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고 나는 천천히 나의 상태를 설명하며 집 주소를 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급차가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떨리는 몸을 이끌며 구급차에 몸을 실었다. 이동하는 동안 구급대원분들은 혈압을 재는 측정기를 내 몸에 대고는 나의 상태를 체크하며 이것저것 물었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를 진정시켜 주셨다. 계속해서 이 죽을 것 같은 불안과 심장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응급실에 도착한 나는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자세히 이야기했다. 그리곤 각종 검사들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엑스레이, MRI 등등 모든 검사를 다 마친 뒤 나는 응급실 침상에 쪼그리고 앉아 돌아오지 않는 감각을 움켜쥐고 온몸을 주무르며 그렇게 초조하게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12번째 다이어리. 새벽 응급실. 새벽에 응급실에 온 건 처음이었다.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에 떨고 있는 나는 주변을 둘러봤다. 옆 침대에는 교통사고나 심각한 타박상에 피를 흘리며 누워 계신 분들 투성이었다. 나도 지금 내 인생에서 가장 위급한 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변을 살펴보니 불편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오고 갔다. 이 뭔지 모를 두려움에 의해 덜덜 떨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멀쩡한 내 모습이었기에 순간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엄청난 현실 자각과 상실감이 2차적으로 내 정신을 지배했다. 순간 앞으로 노래하는 일, 나의 음악 인생,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해내지 못할 것만 같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너무 큰 자괴감마저 들었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 갑자기 어느새 울컥 가득히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렇게 새벽 응급실에서 눈물을 터트리고 있는 나에게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고 결과를 이야기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데 정말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온갖 절망적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나는 기분 나쁜 안도감과 동시에 밀려오는 민망함 속에서 어마어마한 검사 비용과 응급실 비용을 결제하고 터덜터덜 해가 뜬 아침 공기를 가르며 병원 밖으로 걸어 나왔다. 너무나 지옥 같은 새벽이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집에 돌아온 나는 점점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꼈고 그날 이후 일상생활로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또 하루하루 불면증에 잠 못 이루며 가끔 조금씩 나타나는 팔다리 저림, 감각 마비와 함께 불안은 계속되었다. 13번째 다이어리 불안의 덮침. 마음의 불안정이 계속되던 날 하루는 남자친구와 전화로 크게 싸우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로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며 버럭 화를 냈고 끝내 화를 이기지 못한 나는 대화가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뚝 끊어버렸다. 순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마음이 너무 과열된 상태가 되었고 그 다음 곧바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 뇌, 또 뇌의 정지가 온 듯 시공간이 이상하게 느껴졌고 여태껏 경험했던 것 중 그날 가장 큰 공포감으로 밀려왔다. 심장은 미친 듯이 빨리 뛰기 시작했고 또다시 시작된 이 이상한 기분에 바람이라도 쐬면 괜찮아질까 창문을 열었다.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린 기분으로 창밖을 보니 밖은 유독 캄캄하게 느껴졌고 길 위에 지나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던 찰나에 지금 내가 여기서 죽어도 그 아무도 나를 찾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쳤다. 나는 매우 초조해지고 마음은 더욱 더 불안해져 갔다. 동시에 그 작은 원룸 방 안이 너무나 공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는 당장 이 방을 벗어나고 싶다고 느꼈고 황급히 옷을 입은 뒤 밖으로 나갔다. 늦은 새벽이라 밖엔 사람이 없었다. 나는 그저 밖을 나와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다.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있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걷고 나니 마음이 아주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다. 나는 너무 늦은 시간인 걸 깨닫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집에 다시 들어간 나는 방 안에 웅크리고 앉아 스스로 괜찮다고 수십 번을 되뇌었다. 다시 저려오는 손 발을 주무르며 뻐근할 대로 뻐근하게 굳어있는 어깨와 근육들을 손으로 꾹꾹 누르고 온몸에 긴장된 근육들을 밤새도록 마사지했다. 어떻게든 이 긴장되고 불편한 몸을 릴렉스 시키려 애를 썼지만 요동치는 심장박동은 쉽게 잠잠해지지 않았고 도리어 심장이 아파오기까지 했다. 버거워하는 심장이 느껴졌다. 지금 이 밤이 너무나도 무섭고 외로웠다. 빨리 아침이 오길 간절히 바랬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쯤 되어갔다.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다. 그렇게 불안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 기어코 시간이 지났고 결국 아침은 찾아왔다. 창 안으로 해가 들었다. 불면증에 시달리던 평소의 나는 밤을 새고 해가 뜨면 그 빛이 주는 안도감에 그제서야 잠이 들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해가 떴는데도 요동치는 심장이 멈추질 않는 거다. 고장이 난 것처럼 심장은 계속 위기 상황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다. 처음 느끼는 그 전과 다른 패턴에 불안함은 더 가중되었다.
잠을 한숨도 못 자서 정말 미친 듯이 피곤한데 내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혹시 지금 일찍 카페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일상을 보내듯 식사를 하고 나면 나아질까? 생각이 들어 아침부터 피곤함을 무릅쓰고 카페로 향했다. 식사도 함께 할 수 있는 카페였고 나는 음식을 주문한 뒤 고장난 내 머리와 심장을 움켜쥐고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도 그 새벽에 느꼈던 공포스러운 불안함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심장박동과 함께 결코 사라지지를 않는 거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이 다시 엄습해왔다. 하나둘씩 평소와는 다른 예상 밖의 사건들이 내 몸에서 일어날수록 이 공포감은 나를 더 집어삼켰다. 이 평화로운 아침 카페 안에서 이런 심각한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다고 확실히 인지하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직감했고 불이 나게 나는 병원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14번째 다이어리 인지의 시작. 정신과 병원들을 한참 찾아보다 그때는 뭔가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정신과와 한의원이 결합된 병원을 찾게 되어서 그곳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음식을 반도 먹지 못한 채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해 간단한 혈압 체크와 진료를 받았는데 혈압이 180까지 올라 있다는 결과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간단한 진료 이후 한방병원이라 침 치료를 함께 받았는데 몇 분 정도 침을 놓은 채 누워 있었더니 나도 모르는 새 잠이 들었다. 잠깐 눈을 붙이고 정신을 깨니 심신이 조금 안정되어 있었고 그제야 몸은 정상을 되찾았다. 병원에 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치매 효과인지 상냥히 대해주시는 의사 간호사분들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시름 놓이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몇 가지 설문지를 받았고 설문지는 꽤 두터웠다. 1시간 반가량을 작성했을까? 다 작성한 뒤 의사 선생님께 결과를 들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의사 선생님은 불안 수치가 평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 와중에 우울증 증상은 낮게 나왔다는 이야기에 조금은 안도의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나는 불안장애 판정을 받았다. 한약을 처방받은 뒤 이후 각종 상담과 그림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고 권유를 받고 병원을 나왔다. 이후로 나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병원의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성실히 방문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나는 상담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어릴 적 나의 모습들까지 아주 세심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15번째 다이어리 과거의 부름. 난 어릴 적 자다가 중간에 깨면 항상 울면서 집 밖으로 뛰쳐나가던 안 좋은 버릇이 있었다. 자다 일어났는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울면서 엄마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던 게 그 이유였는데 그게 나중엔 몽유병으로까지 이어졌고 당시 그것 때문에 한약을 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것이 내 불안의 씨앗이 된 걸까? 이런 기억들을 여기저기 더듬던 중 동시에 엄마에게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었다.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걸까? 순간적으로 엄마가 미웠다. 이런 미움과 원망, 묵혀뒀던 여러 감정의 소용돌이를 맞이하며 내 마음을 탐구하던 중 어느 날 시간이 지나 부모님 집에 박혀있던 애기 수첩을 우연히 보게 됐다. 첫 장엔 태어난 직후 찍은 나의 얼굴 사진이 붙여져 있었는데 그 뒷장을 넘기니 온통 엄마가 나에 대해 쓴 일기였다. 일기 속엔 한시라도 나랑 떨어져 있기 싫어하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원이가 너무 보고 싶다. 지원이가 잘 있어야 할 텐데 지원이가 잘 울지 않아 오히려 걱정이다.
너무 울지 않아. 아빠가 일부러 지원이를 울리려 한다. 한 장씩 한 장씩 내용을 읽으며 수첩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애지중지 키워준 부모님에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 20대 초반에 나를 낳았고 외진 시골 연천이라는 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시집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고생의 시간을 보내고 견디며 우리를 키우셨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얼마나 또래 친구가 필요했을까? 그 젊은 시절 때로는 얼마나 나가 놀고 싶었을까? 한편으론 엄마가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많은 기억들 속에 혼자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해하기를 얼마나 반복했을까? 하나 둘씩 내 마음에 풀리지 못한 감정들과 실마리들이 조금씩 풀려가고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한 블럭 한 블럭씩 새로운 마음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나의 내면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다. 어느 날은 내가 나에게 너무 미안해서 울었고 부모님 생각에 감사함, 죄송함이 교차해 눈물 짓기도 했다. 엄마 아빠의 상처도 느끼려 했고 나의 상처를 마주하며 받아들이기도 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을 온 몸으로 느끼며 나와의 내면 소통을 해나갔다. 16번째 다이어리. 창작이라는 구원. 이렇게 나의 마음들을 켜켜이 성장해 나갈 때쯤 그 무렵 창작은 나의 숨쉴 틈이자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였다. 괴로우면서도 시원했다. 정신없이 곡을 만들어내면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스스로 판단했고 내 힘으로 극복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치만 아직 밤마다 자기 전에 요동치는 심장과 불안은 여전했다. 처음 불안이 터졌던 그 자취방에 들어가면 그때 그 두려움이 다시 올라올까봐 한동안 내 자취방에 가지 못했다. 그 이유 때문에 나는 며칠을 부모님 집에서 요양하며 지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괴물이 되어 나를 삼켜버린 이 두려움에 숨어 내 자취방 근처에도 발들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너무 싫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나는 곧장 부모님 집을 나설 결심을 했다.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 나를 보곤 부모님은 괜찮겠냐며 걱정 어린 말을 건넸고 그런 부모님을 등지고 현관문 앞에 서서 문을 열었다. 현관문 문고리를 잡으며 망설이던 나는 속으로 외쳤다. 씨발, 내가 왜 이 두려움 따위에 눌려 기죽고 있는 걸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했다. 이 불안 따위 이제는 내가 눌러버려야겠어. 그렇게 며칠을 부모님 집에서 지내다가 이상한 힘에 의해 박차고 나왔다. 나는 마주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아직 자기 전 병원에서 보내준 음성 파일을 들으며 자야 겨우 몸에 힘이 풀려 잠에 드는 나였지만 이겨내리라 마음먹었고 하루하루 긴긴 밤과 홀로 싸우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나는 그 자취방에서 이사를 가게 되었고 2019년 노디시카라는 이름으로 첫 음원을 발매하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소속사도 생기게 됐고 과거의 나의 불안들은 까맣게 잊은 나날들 속에서 나는 계속해서 곡을 쓰며 전과는 비교적 많이 평화로워진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 이사한 집에서 곡 작업을 하던 중 불현듯 그 자취방에서의 나의 모습이 떠올랐다. 마지막 17번째 다이어리. 나를 살린 노래.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자니 그렇게 조금 먼 발치에서 나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게 됐을 때쯤 나는 불면이라는 곡을 쓰게 된다. 이 곡을 쓰고 난 후 수없이 모니터링하고 몇십 번을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다. 그때의 내가 생각이 나서 그때의 내가 너무 가여워서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위로의 곡이었다. 그리곤 세상 밖으로 이 음악이 나가게 될 때 이 곡이 누군가에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준비했다. 이 길고 길었던 나의 불안은 이 곡으로 마침표를 찍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많이 단단해졌다. 그때부터 쌓아 올린 나와의 내면 소통의 역사는 어느새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받아들임, 그리고 일상의 평화로 내게 스며들었다. 모두 다 각자의 서사가 있을 것이고, 각자의 다른 형태의 내면 세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만의 서사가 담긴 견고한 마음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야 비로소 건강한 마음의 시작이 보인다. 난 이제 나와 함께 내가 믿는 것을 따라갈 힘이 있다. 주위를 볼 시간에, 남을 볼 시간에 나를 먼저 봐라. 내 상태를 체크해라.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 드리운 그림자마저 사랑스럽게 끌어안고 건강한 내면과 자존감을 키워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지금도 분명 잠 못 이루며 우울과 불안 속에 사는 그대에게 전하고 싶다. 때로는 스스로를 가엽게 여기고 안아주라고. 지금 이 한 발짝 내딛기 위해 내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안다면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먼저 친절을 베풀라고. 스스로를 그저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라고.